아마 저희들 홈피 검색어가 상당히 뭐 몇천 회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번 그 시리즈가. 그렇게, 예, 그만큼, 우리 교수님들께서 밀도 있게 좀 많은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칼럼 자체도,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대안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시도민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같이 우리 신문이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자부심도 갖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모르셨죠. 네. 이게 혁신도시가 네. 아마 이 호남의 새로운 수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발생하는 어떤 뉴스거리가 거기만 하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생산지, 그러니까 언론은 거기를 주목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거기를 선정하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서부 취재본부를 혁신도시에 둔 것은 네, 방금, 저는 이사하셨더라고요.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딱 그 기획이 저희들 그 출범과 이제 비공식 출범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혁신도시의 사무실을 여는 과정 속에서 이 기사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요. 예,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아 저희가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점이 있었는데. 그렇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래. 교체 과정 그게 속에서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중서부하고 동부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죠. 이제 혁신도시 쪽은 이제 중서부 본부에서 맡기로 하면서 예. 이제 김우관 본부장님이 이제 그걸 맡으셔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 취재본부 출범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그 아젠다를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뭐 외부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회사 내에서도 이번 혁신도시 시즌 2 시리즈는 너무나 좋다.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인 회사 이제 내부 반응이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교수님들 덕분에 회사에서 상당히 유산이 좀 올라갔다고 저희도 봐야 이제 될까요? 신문사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판이 생겨서 좋죠. 네. 처음에 남도일보하고 이거 하자고 네. 하는데 이제 일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네. 무슨 걱정을 하셨냐면 남도일보에서는 다른 또 언론에서는 음. 또 취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떨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염려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관심을 갖는 데하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라이트도록 튀기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잘 되리라고 처음부터 그랬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상상외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우리 조진상 교수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또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 맡아서 대표님이 이제 예. 또 잘 저기 아울러 주시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6번 그 게재할 그런 것들은요,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그 제일 그 20피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기사가 지금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그 제호를 같이 1면하고 20면하고 똑같은 그 제호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앞으로 쓸 그 6회는 제가 어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제호 밑에 같이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제 회사 측에 건의를 했고 편집장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좋은 이치를 바꾼다고 말이죠. 네. 이게 아니 일면 제호는 그대로 가요 지금. 그리고 20면도 우리 제호가 똑같이 하고 기사를 밑으로 기획 기사가 지금 20면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 혁신도시 기사를 좀 더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내놓겠다, 내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 전개될 그 시리즈 뭐 시즌 2 후속도 교수님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알찬 내용이 나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어떤 발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혁신도시는 이제 뭐 참여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수도권의 어떤 과다 집중을 일단 막기 위해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유일하게 강주와 전남 두 자치단체가 같이 묶어서 출범하는 그런 큰 또 역사도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시즌 1이라고 말하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우선 간략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진상 교수님 먼저 그런 말씀. 이제 이게 이제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또 차차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저는 이게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처음에 시도했던 그룹들이나 또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성공했다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이 정도가 성공이냐. 근데 처음에 혁신도시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뭐 이렇게 강주에도 몇 개, 나주에도 몇 개, 뭐 화순에도 몇 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잘 안 되죠. 공공기관의 그 구성원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시골에 녹아 들어가서 그냥 시골 사람들이 하나로 살란 말이냐. 그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도시를 보면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지만은 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의 경험, 지식,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미래형 도시로 기획을 해서 새로운 도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죠. 네.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을 담았고 네. 앞으로 차차 오게 될 기업들 또는 뭐 또 대학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이 일단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운을 떼보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 그 이민환 대표는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정책을 입안해서 네. 만들어낸 3파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물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네. 말씀드리고 이제 이민환 교수님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성과다 이제 하셨는데 감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6개 이전 기관 대상 중에서 농기평을 제외하고 15개 기관이 이미 입주를 했고요. 거기서 한 8,000명 정도 그 이전 기관 직원들 그리고 인구가 최근에 3만 명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증가. 그래서 2013년에 나주시 인구가 8만 9천 명이었는데 그 20, 30년 동안 줄곧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금은 11만을 넘어선 인구 증가.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요새 인구 소멸, 그러니까 우려가 많잖아요. 그 모든 군이 해당이 되고 시 중에서도 거기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 모두 인구 소멸 주의 단계였어요. 네. 그런데 2017년부터 유일하게 나주시가 인구 소멸 주의 단계에서 저기 벗어났거든요. 그것도 혁신도시 때문이고 혁신도시는 전국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젊은 동이랍니다. 평균 나이가 31.8세로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저기 성과고 자치단체 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네. 나주시가 2014년 말에 세입이 6천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로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럼 1조 예산은 인구 30만 도시인 여수, 목포, 순천하고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그러면 나주시는 인구 11만인데 30만 도시에 세금이 같으니까 거기 세입이 같으니까 네. 3배 인구 1인당
저기 세입 규모는 3배거든요. 네. 그것이 다 혁신도시 때문이고, 나주 세무서가 전국 200여 개 세무서 중에서 전국 13위에 2조 8천억을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과 시설이 모인다고 네. 나주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도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학연 유치, 클러스터 구축 그런 걸 하는데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초기 단계에 예를 들어서 전남 실감 미디어 센터라든지 전남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라든지 또는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업 이런 것도 이제 곧 10월에 오픈할 거고, 또 예를 들어 교통 측면에서 KTX 나주역이 그 KTX 전용역 여기 정차역이 된 것도 혁신도시 때문이고요. 송정역 바로 옆에 두고도. 또 나주가 불과 12, 1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전용역이 생긴 것도 사실 혁신도시 때문이고, KTX 나주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혁신도시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엇보다도 에너지 신산업 기반은 육성 기반을 갖췄고, 거기에 따라 거기 신산업 육성 지원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혁신도시 덕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기존의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래도 이 산학연 유치가 더디라든지 빈 상가, 빈 사무실이 뭐 한 70%를 차지한다든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80% 분양은 끝났지만 입주는 20%밖에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관리 경영할 컨트롤 타워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SRF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 이재석 교수님. 워낙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거기 주민이시니까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아까 혁신도시를 끝까지 이전하는데 성공을 하게 한 정책을 했던 우리 이민원 선생님이 있다. 그것이 대단한 우리 자부심이고, 네. 좀 앞에 계신데 제가 막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 미운 것으로 맞아요. 대단한 것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진짜 앞으로 역사에 네. 진짜 길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지금 더구나 또 이쪽은 또 지역이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투자 가치 면에서랄지 그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좀 적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자체가 대단했고, 또 그 다음에 아마 그 정책을 냈던 정권이 계속 됐으면 아마 엄청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한 10년간 거기에 우선 정책으로 안 썼다. 그것이 가장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책을 했던 정권이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혁신도시 시즌2가 진짜 성공으로 가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 5년간 우리가 평가해서 굳이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 나주문 교수님. 네, 저도 혁신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 중에 혁신도시에서 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은 혁신도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정부에서도 이 나주 혁신도시가 하나의 그런 모델 케이스로 지금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 저기 서울경제에서 뭐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특집으로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그 부분이 다 나주예요. 이제 진주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나주 내용이 전부이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나주 혁신도시 가진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걸 앞으로 이제 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즌 1과 시즌 2로 이렇게 우리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즌 1은 공급자 중심의 이런 것이었다.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공급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고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고 그게 돌아갈 수 있는 뼈대를 그냥 만드는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시즌 1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별반 다름이 없는 단지 거기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심어놓는 인재명은 그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그것을 유지를 했던 혁신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혁신 주체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로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게 신성장 동력에 모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혁신도시 시즌2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H가 정부가 했던 것은 그런 유치했던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되어지는 것들은 다 자발적인 비용, 공급자 중심의 비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도시 시즌 1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기초 하드웨어의 기반 구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이제부터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해야 될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혁신도시가 될 건지 아니면 기존 신도시가 될 건지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부분들에서 크게 보면은 그러한 그 핵심적인 부분은 클러스터 부분들도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공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면 이제 시장의 기능과 엮여서 그게 시장과 공공과를 통해서 이니시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끌어들이고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니즈, 그 다음에 그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그쪽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뼈대를 만드는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하기는 시기상조다. 네. 여기 두 가지 첨가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이 호남의 그 전환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전환점의 계기가 됐다. 예를 들면 우리 에너지밸리 그러잖아요. 근데 에너지밸리라는 말을 혁신도시가 없는 채 어떤 단체장이나 또는 어떤 주창자가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예요. 그 에너지밸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 전국이 주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미래의 세계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갈 건데 세계도 주목할 수 있고, 이런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혁신도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여기 호남 지역은 산업의 불모지인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쳇말로 다 맨 땅에 헤딩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맨 땅이 아니다. 잔디밭이 있다. 거기다 헤딩한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을 보여요. 근데 여담인데요. 요 두 분이 나주 사람이에요.
고향이. 이민원 교수님은 봉황 예. 출신이고 나주의 봉황입니다. 나주몽 교수님은 나주의 꿈이에요. 예. 아니면 나주몽이에요. 나주몽. 노안입니다. 노안. 노아. 네. 나주를 살려야 될 두 분입니다. 예. 이거 기사에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주민이죠. 나 주민. 나만 그냥 이렇게. 예, 뭐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실 이제 보수 정권 10여 년이 혁신도시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다라는 것이 뭐 전체적인 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뭐 물론 뭐 기관의 그런 파워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지역이 이번 혁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한번 새로운 그 발전의 모멘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성원이 같이 엮어지면서 좀 그 앞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전체적인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평가를 앞으로 더욱더 받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그 한전공대 설립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뭐 중간 뭐 영역 뭐 보고에서도 다소 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뭐 있었을 것이라는 뭐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나왔고, 보도도 뭐 그런 뭐 유로 그렇게 나갔는데, 과연 그러면 한전공대는 어떤 방향으로 설립이 돼야 되겠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 좀 관심을 갖고 예. 칼럼을 썼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 시즌2에서 아마 큰 이슈가 있다 하면 120개를 어떻게 빨리 이전하느냐 그거하고 한전공대 설립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상당히 그 빛가람 혁신도시는 큰 일들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10일 중간 보고회 때 참석했습니다.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다. 네. 와 대단하다. 뭐 모르겠어요. 착출했는지 그것은 뒷 이야기를 모르겠는데 진짜 다 찼어요. 기자반 사람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도 의지가 대단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칼럼을 우리가 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침 쓰고 나서 그 중간보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장 오셔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예. 네. 새로운 사장 오셔서 움직임도 없고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을 것 의지를 같습니다. 제일 확인시켜줬다. 네. 워낙 우리 관심이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혹시 자초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틈에 그 사람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전의 그런 그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은 저는 그때 우리 이제 나종훈 선생님이 패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역 특히 전남에서 우려했던 것이 규모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스타트는 그 규모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주가 땅이 넓잖아요. 계속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나주라고 꼭 나주라고 그것은 뺍시다. 광주 전남이 지금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 아주 그래서 저는 크게 하면 좋죠. 당연히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이 쫙 들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규모도 발전 계획에 보면은 40년에 아마 거시로 됐을 거예요. 40년까지 3,000명 수준. 그러니까 1,000명으로 픽스드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질문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규모나 그냥 어떤 시골의 학교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질이 좋은 우수한 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아주 이것은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대학교는 축소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정도로 만들려고 했느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뭐 보통 받고 있는 산업회를 뭐 월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총장은 소위 말하는 엄청난 급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이제 방향을 저도 뭐 과학기술대학에 이제 있는 교수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스트 제가 사실 초기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일적으로 우리나라가 은퇴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오고 싶은 사람도 그냥 65세까지 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잘 오고 싶은 사람, 아직 잘 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일부 석자 교수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일부입니다. 다른 애국 같은 곳에서는 자기가 펀딩을 할 수 있다든지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는 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 획기적인 대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일찍 좀 성과 없고 그러면 일찍 좀 쉬어도 좋고요. 반대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좀 획기적이어야 돼요. 다른 데보다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자가 어떤 발명해가지고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거의 100% 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학과를 제가 자세히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몇 개 학과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신소재랄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이 처음에는 대학원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연구중심 대학은 기초과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화학과 물리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리화학을 완전히 따로 새로운 과로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하고 화학과를 묶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지금 구성하는 그 안에 부담을 안 주면서 충실한 기초과학을 하면서 또 연구에 기초과학이 같이 가는 그런 형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보고서를 보고 그것까지도 한번 더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기 광주 과기영 교수시잖아요. 네. 그 대학에 그냥 그 시대에 첨단 관련 학과가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주석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볼 때 그 아름다운 화면, 색깔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제가 광주 과기원에 아까 처음에 석사과정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석사 박사. 저는 그 학부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부는 광주 과기원 교수분들도 일부는 또 그걸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학부과정 무슨 설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집행위원장이 그걸 했죠. 네. 그때도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대학의 실정이라는 게 다들 그렇잖아요. 지역의 대학이다 그러면은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고, 뭐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이나 뭐 이런데 이것만
조금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스트라는 것은 세계 뭐 아시아 3위 뭐 1위도 하고 막 그랬죠.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학부를 넣어서 그렇다면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우리 지역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있다라는 그 인식을 저는 지역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한정공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침 세계 미래가 에너지에 있다. 또 뭐 한 100년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당분간은 100년 이내에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분야가 최첨단이고 가장 필요한 분야고 그렇다. 필요 더하기 최첨단 그러면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침 한전 측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주석 교수님 기초과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계에 성공했다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지역들은 거기에 대학들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멤버가 뭐냐 그러면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공대 그러면은 그런 이공계,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게 기능적인 생각만 하고 너무나 과학적 합리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은 또 미래의 꿈을 잘 못 꿔요. 그래서 저는 인문정신이 여기 적절히 들어가야 된다. 그 젊은이 특유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활동력 그리고 반항정신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야 새로운 걸 만들죠. 반항정신이 없는 젊은이는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기존의 그런 흐름에 저항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정공대에도 인문정신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아까 뭐 화학과는 물리과 할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또 거기도 무슨 뭐 문사철 관련 학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또 거기에 젊은이들이 인문정신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만들어서 학과하고 뭐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한정공대를 과연 그 규모가 작지만은 속된 표현으로 질 좋은 강소의 그 대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당초 조금 더디지만은 뭐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까지 뭐 해서 좀 규모가 좀 있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역민들은 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라면은 어떤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곧 2, 3년 후면 학령인구 감소하고 지방대학 위기, 사립대 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2, 3년 내에 벌어집니다. 이미 정원 감소가 현실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울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금 이석 교수님이나 이민호 교수님 말씀, 저기는 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인지 현실에서 그건 맞죠. 맞는데 실현 가능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만드는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전이 내놓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글로벌 대학, 인재, 모든 것들이 융복하고 학부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하게 교수한테 몇십 배, 몇 배 운영해서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오고 학생도 다 전액 이제 장학금 줘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 재원들이 몇 천억 있어야 된다고. 매년 몇 천억 재원을 실질적으로
뭐 지스트 같은 경우도 한 몇천억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으로 몇천억 정도가 돼야지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더 필요할 거랍니다. 이 몇천억을 재원을 공공기관, 한전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공공기관이 자기 것을 그러려면 마음대로 이렇게 전기로 올려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재량권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재량권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다 해야 되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강주를 잘 살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천억을 쏟아붓는다. 동의할 국민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면은 계속 싸우다가 아시지만은 그래 싸워라 하면서 그대로 있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한전도 지금 이 부분들 솔직히 말하면 한전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정과제로 돼서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불나는 거 이게 뭐 뒤쯤 지고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력도 떨어지고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이제 2, 3년 후면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재정 악화되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여력도 없지. 근데 이걸 법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그 안항이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캠퍼스만 해놓고 그 부분들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한전도 이제는 지금 3년 전속 적자거든요. 전기를 올리지 않으면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고 유가 인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만 계속하고 이렇게 한다면 될까?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한전공대 왜 필요하다는 건가? 게이트웨이로서 아까도 저기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세계적인 인재가 와서 뭔가 이렇게 이쪽에 세계와 통할 수 있고 세계에서 하면은 에너지 하면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한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전공대가 지금 여주가 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에너지밸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전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실증단지 만들고 이런 부분 속에서 R&D라든지 이런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되면 KT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공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역 여로만 들끓다 이렇게 끝나버릴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지역에 뭔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아까 이세숙 교수님이 상상했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장기적인 플랜하고 단기적인. 근데 요즘은 이제만은 아무리 큰 그림 그려져도 재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뭔가 모텔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들이 실적이 있고 그 부분들이 있는 부분 속에서 그 부분에도 또 그것이 한전에도 도움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도움이 되고 거기에는 뒤에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기업에서도 그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져서 결국 이제 혁신 클러스터 모형의 형태를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본격적인 혁신을 만드는 그림 하에서 그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적지만 그걸 만들고 실적을 내고 그 부분 속에서 그러지만 플랜은 그렇게 하더라도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서 그걸 뭔가를 시동을 걸고 그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같이 계속 여론전으로만 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재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천억이 필요해요. 몇 천억 낼래 그러면 마련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국회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도 있겠고 근데, 예.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그 기존 대학과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그러고 또 지방 그 한전공대가 백화점식 또는 대규모 대학으로서 어떤 공급과 수요의 그런 차원에서 인력 배출돼서 일할 곳이 있는지 이런 면에서도 봐서도 그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큰 대학 규모 있는 대학 처음부터 크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결국 한전은 강소대학으로서 또 에너지 분야에 그 특화된 그리고 수준은 세계적 수준 이렇게 가고 그것이 결국 목표는 처음부터 홀로선 대학이 아니라 지역 산업, 지역과 함께 가는 대학으로서 목표 설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립하는 것은 우리 지역과 문제 저기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과 함께 가는 대학으로서 그러지만 목표는 글로벌로 가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울산에 네. 유니스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설립 추진단을 맡아서 그걸 이제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유니스트가 맨 처음에는 그 울산 지역의 경남 분들이 그 우리 지역에도 국립대학이 울산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국립대학을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그 도중에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봐가면서 이제 정부 출연식으로 된 거예요. 지스트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한전공대도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또 이제 설립 주체는 어떻게 가변적일 수 있어요. 이거를 정부 출연 뭐 연구기관 형태로 대학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나중에 국립대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흥행하는 그 이유 중에 일부가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세계의 두뇌들이 그 대학에 가서 다 공부하고 그 인재들이 일부는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연구하면서 거기 연구진들과 함께 많은 그 젊었을 때 생산성 높을 때 연구 결과들을 미국에다가 쏟아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의 힘이죠. 저는 한전공대에도 학생들이 저는 꼭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간다 아니면 한국 학생들이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이 외국의 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수준이 높은 그런 학생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세계의 인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들에게서 지식 기술들을 키워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가져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여기 남아서 에너지 분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역에 한국에 정착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기는 여건상 힘들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설립의 주체의 어떤 그 정당성이나 그 주체의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또 착근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또 혁신도시의 성공 아니면 더 성공 그런 여부와 함께 또 에너지밸리의 진행 여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전공대는 그야말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 지역치고 그렇게 훌륭한 대학이 없이 그 어떤 밸리가 성공한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저기를 나오는 것 중간 보고에 나오는 것도요. 실질적으로는 이쪽은 연구나 이렇게 대학원 중심 이렇게 되고 학부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학부는 이제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하는 연계대학 형식으로 그런 모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을 어떻게 접합을 시킬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시작을 처음부터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송금주 국회의원이 말했듯이 뭐 캠퍼스 시티로 시작을 해버리면 제가 상당히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전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실증 단지를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가 글로벌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강주의 목표는 그것이 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을 강주에서 만든다라고 접근을 해야지 이걸 강주 지역을 경제로 활성화시킨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렇죠. 한전의 이 한전공대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저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패널로 나가서 이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의 논리를 자제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역과 이렇게 저기를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학부나 이런 부분들을 접합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은 지역과 연계를 하지만 대학원 부분 근데 아까 이제 학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융복합 창의 인재를 만들고 갈 데가 페이를 좋은 데로 갈 데가 있어야지 오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그러는데 외국도 실질적으로 뭐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에 오는 것도 또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대학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되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림은 학부 연계형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결론은 저기 작고 대학 강한 중심,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 그렇죠. 작지만 강한 대학, 그렇죠. 그 지역, 부분이 가장 핵심. 지역의 기초를 두되 전국적인 산업 기반 센터로서, 허브로서 그렇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를 할 필요가 있죠.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전공대 이제 뭐 중간 영역 이제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모아가면 되고 가장 그 큰 뜻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 지난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한전공대 뭐 인근 뭐 남구니 뭐 이쪽에서 한전공대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소지역주의가 이번 그 한전공대 설립에 있어서는 가장 그 먼저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한전공대는 방금 이민호 교수 말씀하셨지만 강주현의 핵심도시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공대가 들어설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각을 해야지 뭐 어디가 땅이 좋고 우리가 뭔 제공을 뭐 많이 하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해서 그쪽으로 간다라면은 당초 그 설립 취지에 조금은 벗어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저는 했습니다. 그 혁신도시를 이제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는 있죠. 혁신도시에도 사람인데 공공기관에도 사람이 주된 구성원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기능적으로 접근을 했다. 네. 그대로 가자.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혁신도시 보면은 너무 그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곳에다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물론 지자체에다가 위치는 이제 맡겨놓기는 했지만 그런 점들은 좀 조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한전공대도 그 공대에도 그걸 연구자가 있고 학생이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지 이 존재를 무슨 기계로 알고 그냥 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전공대를 접근할 때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같이 주민들 공급자 중심, 이익 중심으로 하다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도시 안에, 도시 옆에. 그러죠. 당연히 그 부분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공부만 합니까? 학생과 교수가 문화, 시민이겠죠. 쇼핑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혁신도시 옆 주위에 한전공대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뭐 공신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요. 현실적으로. 근데 의지를 정말 갖고 있다면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줄이더라도 도시 옆에 붙여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적은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캠퍼스 시티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지금 모든 지금 혁신도시 문제가 그런데 임계치 이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결국은 학교라고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임계치 이상의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정말 그걸 만들려면 그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지 네.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서 안 된다. 예. 11시 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저기 그 제목, 이제 질문 이제 뭐 한 2분씩만 이렇게 해서 그 엑기스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공대 하나만 갖고 해도 사실 그렇죠. 넘치는 그렇죠. 주제인데 주제가 저희들이 오늘 주제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역시 그 안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제 그 빨리 정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SRF 그 열 병합 발전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주라든지 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발목을 잡는 요소로 뭐 지금 그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우리 지역이 또 조금 그 소외받는 것이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서만 이 SRF, LNG는 다른데 뭐 세종이라는 이런 데는 하는데 우리 지역만 했을까? 이런 점도 우리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제 당시에 거기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예. 그 당시 녹색 성장. 녹색 성장, 녹색 성장, 환경 네. 이런 정책을 펴면서 쓰레기도 자원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거기 연료화 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수립을 했는데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 전남 혁신도시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거기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발생자 처리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그것이 환경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생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큰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혁신도시 SRF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남의 지역의 쓰레기를 여기 다 데려와서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전체 처리 예정량의 3%만 나주에서 발생하고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에 불과해요. 그러면 99%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나주 지역 외의 곳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매몰 비용이 얼마니 어쩌니 하더라도 잘못 깨어진 단추는 지금이라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상당히 더딘 것이 문제죠. 이거 SRF가 혁신도시의 모든 과제 중에서 가장 큰 블랙홀이 돼가지고 더 거기 그 전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돼야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이제 건물을 지어졌단 말입니다. 네. 수천억, 한 3천억이든가? 뭐 2,700억이라고 3,000억. 말을 하는데요. 2,700억 전체가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중에 일부가 매몰 비용에 속하겠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주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 물량의 3%만 이제 혁신도시가 나주지역. 그러니까 나주식. 혁신도시 포함해서 네. 다른 것을 다 파기를 하고 네. 우선 이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지어놨는데 그것을 우선 단계적으로 일단 먼저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한다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혁신도시에서 SRF로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네,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다 있고요. 현재 LNG로 다 예,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 SRF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LNG로 가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돌아가는 네. 거고 그리고 전체 계획에서도 거기 SRF는 전체 그 난방공사 에너지의 20%밖에 안 돼요. 원래 80%가 원래가 LNG 계획입니다. 네. 근데 지금 SRF를 못 태우고 하니까 20%를 마저 LNG로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손실이라는 것은 20%에 대해서 쓰레기를 안 태우고 LNG로 태워서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냐. 그것만 경상비에서는 따질 문제고 이제 투자비에서는 매몰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RF 발전소가 마치 또 열병합 발전소를 그 고용 쓰레기 처리로 목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LNG로 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좀 쓰레기도 좀 어쩔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좀 돈도 좀 잘 가나 좋냐. 근데 이제 좀 지자체가 좀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랭크 받아버린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난번에 어떤 뭐 토론회를 봤더니 환경 얘기만 잔뜩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환경과학의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죠. 환경적으로도 물론 거기에 그 문제가 그러니까 안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는 측에서는 안전하다고 계속 강변하는 거죠. 원전과 같은 거. 네. 원전 추진은 계속. 근데 만일에 이제 그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럼 아까 원전 얘기했는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니까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원자력 발전소 앞에다 집 지어놓고 살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 화장실 요즘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면 화장실 깨끗하니까 병균도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럼 기분이 그 납니까? 우리가 왜 환경 미화는 왜 하고 지붕 벽지는 왜 다시 바르고 벽지가 오래되면 거기서 병균이 나옵니까? 그렇더라도 안 그러면도 뭐 돈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벽지를 흠벽지로 하고 이렇게 보기 흉한 그림을 그다 올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의 문제로 이거를 환경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너 같으면 너희 집 앞에다 하면 좋겠냐. 너는 화장실에서 밥 먹겠냐 하는 거고. 다음에 이게 행정이 들어서 그렇죠. 한번 결정해버리는 거 다시 되돌리려면 또 누가 책임져야 되고 심할서도 써야 될 거고 뭐 또 매우 실전적으로는 어쩌면 그 감봉될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심리의 문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열병합 발전소를 하고 있는 건 지역 난방공사. 그게 정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정부가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처리할 방법은 또 있죠. 물론 이 지자체가 여기에 좀 잘못한 점도 있어가지고 조금 그 쩔쩔매는 면이 있는데 이걸 잘 타협해서 가면은 해결책은 있고 이게 아니면은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그 님비 현상을 보이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라면은 네.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취재를 한번 그렇죠. 해야 될 필요성이 저 있겠다.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 혁신도시에 오시는 공공기관 분들에게 그 안 오시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보셔. 서울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혁신도시의 그 도시 설계 구조라는 것은 여기 뭐 전문가도 우리 조진장 교수님도 하시고 나중문 교수님도 그게 개입하고 하셨지만 이게요 어느 도시보다 더 좋게 설계된 거예요. 네. 도시의 하드웨어는 완벽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놨는데 주변에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 분들에게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아니 서울에 우리 집 앞에 SRF가 있었냐? 왜 나는 시골에 가니까 공기라도 좋을 줄 알았는데 환경이라도 멋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저는 몸둘 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걸 막고 싶은데 그런 심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2,700억 하면은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일반 국민이 생각해버리면 엄청 이 세금 관계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잘해서 아까 20% 정도면 저도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든지 잘 설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 그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모셨다가 환경이 안 좋은 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유라도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는지 그런 좋은 말씀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함께 그 논의하고 요즘에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따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좀 네. 이 학습 효과를 좀 노려서 다음에는 좀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좀 나중에 기사 쓸 때 우리 나주몽 선생님 말씀하신 전기료 인상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빼야 되고 너 여성부 원장님하고 내가 하는 가운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사실 우리나라 엄청 전기를 지금 싸다. 좀만 하면은 지금 이번에 뭐 적자났다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정치한 사람들이 전기료를 안 올린 거죠. 자기 편 때문에.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오프 더 레코드. 그런 이야기 녹화는 오프 오프터 레코드 이야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을 해놓고 남도일보 TV가 있대요. 거기다 보낼 거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 자꾸 제가 그 이제 열병화 발전소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뭐 매몰 비용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매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얘기가 아니고요. 비용이라는 게 땅에 묻어져 버렸다. 그걸 생각하지 말라. 묻은 거는 묻은 거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해라. 그렇죠. 매몰 비용에 발이 묶여서 일을 매몰 결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참 어떻게 관공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험 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매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매몰 비용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들어갈 비용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SRF를 안 뗀다고 해서 손해보는 돈은 극히 미미하다. 이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무지합니다만은 나는 그 자체를 3천억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3천억이 전부 없어진다 해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영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원을 그 생각을 주민의 해야죠. 건강, 생명권 이걸 담보로 나빠도 갖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상무지구의 상무소각장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 그렇죠. 맞아요. 소각장보다 더 감시체계가 미흡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안타까워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그래서 제가 어려서 그 우리 어머니가 영산포장에서 고등어를 3,000원 주고 사왔는데 3,000원이 안 했을지도 몰라요. 뭐 한 300원 주고 고등어를 사왔는데 모내기 날짜를 잡았는데 뭐 일기관계로 모내기가 연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어가 썩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없는 돈에 사왔는데 그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아직도 눈앞이 생생해요. 오늘 어찌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저한테 먹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시골에 공부하지 않은 그 아주머니도 버릴 거는 버릴 줄 안다. 아깝지만.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요. 썩은 거도. 그걸 매몰 비용,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어떻게 고등어에 들어간 돈은 매몰 비용. 잘못 정책 결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뭐 우리 조인상 교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문제인데요. 이것이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그 투기가 이게 잘못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정작 들어야 될 어떤 그런
그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많이 지적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뭐 법적으로도 뭐 그것이 뭐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더디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대안이 있다라는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나 교수님이 이번에 제일 전문가이시니까 네. 먼저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에너지밸리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적 경제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대도시가 그러듯이 거기에서는 이제 도시화 경제, 지방의 규모 경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주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은 강주 전남의 새로운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진 핵심적인 모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린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에너지밸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냐.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밸리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그 판을 깔아놨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클러스터 정책인데, 거기서 클러스터 정책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 제시가 중요해요. 비전 제시가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밸리라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판을 깔아놨고, 그게 신성장 동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통합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 시켜주고 하는. 근데 거기에도 하나는 이제 기업,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업들, 일자리죠. 이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그래 이제 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지금 혁신도시의 가장 많은 문제, 지금 뭐 학교가 없니, 병원이 없니, 왜 없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높은 임사료도 다 되어져요. 근데 그 수요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걸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허브 앤 스포크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수요가 몰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통이 수도권하고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맵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에 수요가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혁신도시를 살리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이 공공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연결이 돼야 되고, 시장의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인근에 에너지밸리 지금 계획이 나와 있듯이 인근에 도청산단도 있고 그쪽에도 있고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파격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혁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고 하도록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한 번 이제 어느 임계치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그 부분들이 다 해결. 예를 들어서 수안지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안지구가 됐을 때 처음에는 이게 대주가 부도나고 해가지고 수요가 없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한간의 말로는 서울에 투기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투기를 해주고 그걸 기반을 형성했다고,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투기라기보다는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공공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너무 공공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결국은 혁신도시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여기 SRF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거기에 일정 규모 시민들이 정착을 하잖아요. 시민 그룹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다 아까 해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광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광주도 그 쓰레기 소각장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된 것이 거기에 있는 정착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3만 인구 중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제어가 그러니까,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주민 반대가 없으면 좀 진작 가동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아까 했지만 에너지밸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고 파격적으로 그 투자 협약 제도가 있잖아요. 지역 투자 협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그런 큰 컨셉 속에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모이게 만든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좀 첨가를 하자면은 이제 클러스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얘기가 됐죠. 클러스터. 근데 사실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보도성이니까 뭐 모여서 서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학이 연구소가 그런다는 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사 짓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농사 짓면 처음에 천수답이잖아요. 화전은 불질러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지역 경제가 그런 천수답 경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뭐 물이 좀 비가 오면 농사 짓고 없으면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제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저수지를 만들면 저수지만 또 만들면 뭐예요? 저수지에서 나가는 수로가 있어야 돼요. 물이 수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엄청난 큰 댐을 만드는 거고. 그런데 저수지나 그 댐을 농사 짓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곳에다가 그런 수로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일하는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를 돌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농사 짓는 또 농부가 있어야 되고 농부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를 이제 댐과 수로와 밭과 등등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뭐 농부. 이 농부가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농부를 길러내는 또 그런 그 학교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또 기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 운영을 해보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클러스터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서 아까 농업이 발전해 간 것 같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압축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을 확 줄여서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하나만 좀 추가하면 에너지밸리 조성과 정책 목표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앞당기는 것이 저희 과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요건데 예를 들어서 이전 공공기관은 법인세 감면, 취득능력세 면제, 뭐 직원들 아파트 특별 분양, 또 이주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산학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기업 연구소, 뭐 대학에 와라. 근데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냥 본인 돈으로 본인 그래서 거기 들어와라 이제 그런 뜻인데 정부가 혁신도시를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여긴다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어떤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또는 뭐 그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서 거의 그 산학형 기관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 그게 이제 시스템 통합자의 역할이죠. 네. 그 부분들이 네. 아까 이제 기업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비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 통합자 역할과 기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마련이죠. 예. 근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 세 개가 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제 그 네. 결론적인 결론으로. 예. 결론으로 나머지는 그- 써진 걸 더 드리죠. 예. 네. 그 시즌 2가 이제 뭐 얼마 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추려진다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그 뼈대가 이제 형성돼 있는데 그 뼈대에 이제 콘텐츠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 방향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결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원 교수님 말씀. 이제 시즌 2에 좀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겠다. 예. 이제 122개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숫자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잘 가꾸는 것을 혁신도시 시즌 2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물론 아마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즌 2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된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거냐가 되는 거죠. 근데 공공기관에 그 추가 이전하겠다고 하는 122개보다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 공공기관의 정의가 법적으로 돼 있어요. 정부가 그 정부 출자 비중이 30%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 이전을 안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 출자 비중을 그 비중 밑으로 아주 조금씩 많이 낮춰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잡아내서 정상화시키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년 전에 파악을 해놓은 건데 한 56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공공기관들도 자회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560개를 거기다 넣고 예. 122개 플러스 알파를 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공기관마다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모든 협력업체를 다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이것저것 합하면은 그는 저는 거의 적어도 500개에서 700개 낸다고 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는 것이죠. 다시 배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나주에 있는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어떤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올 수 있고 자회사는 그러면 어떤 것이 와야만 하고 협력업체는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대기업을 어떻게 또 노력을 해서 같이 대기업은 대기업 유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 있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시즌2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즌3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 광주 전남에서 마련한 시즌2 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 민원성 사업의 나열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떤 커다란 목표와 비전을 갖고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해서 실현 가능하고 거기 추진 가능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거기 시즌2 사업에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각자 역할 분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나는 그 한정공대 설립, 그다음에 122개가 뭐 확정이 안 됐다 하지만은 하여튼 신문지상에 나오는 122개 공공이자 그 정도로 성과가 나면 중간 단계에 일단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핵심도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 분산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인구가 줄어들면 그것이 전부 국가의 부담이고 서울에서 뭐 세금 낸 놈이 자기들만 쓸 거예요. 또 분산해야 되고 그런 그 인구 분산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이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울의 집값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혁신 도시를
스마트 도시화하고 거기에 청년 일자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오겠죠. 네. 그리고 문화, 교육, 사무실이 좋아지면 당연히 아마 혁신도시가 가지만 해도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디지만은 지속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된다면 나는 언젠가는 성공하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민현 선생님의 그 업적이 아마 길이 닿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항상 그랬어요. 예. 대단한 일을 이게 했어요. 어쩐가요? 저 뭐 하나 적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나중에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시즌 1에서는 공급주의적인 네. 사고에서 모든 네. 것들을 의사결정했지만 시즌 2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네.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네. 결국은 그 수요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내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 링크 네. 기능, 두 번째로는 기업들 이쪽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기업의 일자리가 결국은 사람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대학 규모를 키우고 그것이 이 혁신도시에 있어서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업들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그런 환경 조성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정말 이런 시즌 2는 정말 지역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시골 말로 객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도 정말 그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하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